안녕하십니까. 2024년 연구윤리 포럼 프롤로그의 전체 사회를 맡은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최민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연구윤리입니다. 연구윤리는 연구활동의 기초이자 연구자가 연구과정 전반에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 목요일에 이곳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연구윤리 포럼 본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아카이브 연구윤리,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와 표절의 문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윤리 가이드, 저작권과 약탈적 학술지, 영상 이미지 사용, 배아 연구와 같은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의 형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연구윤리에 관해 관심 있는 여러분들, 특히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직접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연구윤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윤리적 기준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시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대표자이신 권대우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맡아주신 대진대학교 상생교양대학 교양학부 한지영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활약을 해주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조원영 학생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오늘 행사를 한층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을 달아주시면 11월 7일 본 행사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대우 이사장님께 개회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권대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국학술단체 연합회 회원단체 및 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임박하였음에도 아직 늦더위의 마지막 자락이 남아 밤에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특히 무더웠는데 이 더위에도 학문적 열성으로 진리 탐구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존경과 격려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학술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연구의 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 분야의 윤리적 요소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윤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내용 있는 논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요즘 가장 주목되는 이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면 올해는 분야별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연구윤리 논의를 시작하려는 기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윤리 포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새로운 의도에서 프롤로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기획 준비하신 안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님들, 간사,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드려야 할 분은 첫 번째 프롤로그 무대를 열어주실 한지영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무더웠던 늦여름에도 저희 연합회 행사를 위하여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담스러운 첫걸음을 디뎌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명절 전의 여러 복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많은 연구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연구윤리 포럼과 프롤로그가 우리나라 연구의 장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문을 열어드리는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발표와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대진대학교 상생교양대학 한지영 교수님이십니다. 한지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위원이시며 2023년도 연구윤리 포럼에서 대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포트의 윤리적 문제인식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는 한 면에 2페이지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4년 연구윤리 포럼 프롤로그에서는 연구의 첫걸음, 연구윤리라는 내용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생인 조원영 학생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현재 석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조원영이라고 합니다. 논문을 쓰려다 보니 아무래도 연구윤리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요. 연구윤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중요한지 딱히 감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윤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원영 학생께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매우 시적절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앞서서 먼저 좀 간단한 한 40초가량 되는 동영상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크 테시어 라빈 총장이 과거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라빈 총장은 현지 시간 19일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대학의 이익을 위해 8월 31일부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빈 총장의 사임은 과거 연구 논문의 데이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라빈 총장이 데이터 조작 등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비정상적 빈도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저희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스탠퍼드대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에서 작년에 정확하게 1년 전인데요. 총장께서 데이터 조작에 대한 직접적인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대한 어떤 정황만으로도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총장께서 그런 권위 있는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에는 아마도 그러한 그 연구윤리의 위배, 부정 행위가 연구자 공동체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궁극에는 연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연구 환경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구비 집행 관리의 투명성이라든가 연구 결과 발표 및 출판 행위에 대한 책임,
정당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원영 학생이 매우 어렸을 시절일 것 같은데요. 2005년이면요. 황우서 사태가 국가적으로 큰 그 물의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일반인들께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연구 윤리의 기준이 굉장히 매우 강화되면서 연구 부정 행위에 따라서 그 해당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이익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가 더 매우 중요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그래프를 좀 가져왔습니다. 2024년도에 연구재단에서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나온 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도에 그 대학 교원들 2,8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자료입니다. 파란색 지금 그래프는 연구윤리 실천에 대한 중요함에 대한 인식 정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1.90%에서 작년 2023년도에는 인식의 수준이 한 7%가량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시에 연구 윤리를 실제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인식의 그 높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연구자들이 준수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별개이다. 그래서 이러한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 또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이런 자리들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연구윤리가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그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2021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개 장에 41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4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구 윤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해당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총 5개의 조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31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한 부정행위의 금지, 32조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33조는 제재 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34조는 제재 처분의 사후 관리, 35조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실 수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요. 연구자의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학생도 연구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연구자라고 하면 내가 맡은 분야의 연구만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에서 연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6개의 그 항목이 보시면은 다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써놓고 있는데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6가지를 행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연구자로 적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6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는 빨간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고 2번부터 6번까지의 항은 지금 파란 색깔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표시했을까요? 빨간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왜 그렇게 표시해놨냐면은 국가마다 연구 윤리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또는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다 연구 부정행위에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물론 다 6가지를 하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렇군요. 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왠지 연구에 몰두해 있는 이 과학기술 분야 박사님들의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연구 분야나 수행 단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연구윤리 내용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은 예술 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 분야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 윤리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연구를 수행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는 이러한 단계로 어느 분야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의 좀 특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이공 분야하고는 좀 다르게 인문사회 분야는 혼자 1인 또는 소수의 연구자가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라든가 융합 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사회과학이라는 특성상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우리가 흔히 IRB라고 합니다. 이 IRB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발표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연구의 기초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 연구에 대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표절 시기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이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공 분야 연구들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장치가 거대해지면서 한 명의 연구자가 모든 장치와 실험 시스템을 다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의 연구의 성과를 도출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연구의 대상이 생명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연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RB라든가 IACUC, 그다음에 그 IBC 등 연구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게 해당 분야의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수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문사회 분야나 이공 분야 모두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재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그 위조, 변조, 가공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분야보다는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세한 말씀을 이따가 또 다른 질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 평가 단계에서는 보시면 이해 충돌에 대한 방지, 그다음에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 이런 것들은 인문사회 분야나 이공 분야 모두 중요하게 준수되어야 될 연구 윤리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최종 성과로 논문 발표, 논문 출간, 저서 출간 등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때 그 변조, 위조, 표절, 중복 해제, 부당 저자 표시, 부실학술 활동 등의 윤리 규범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연구 윤리가 이공 분야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공 분야는 최근에 그 연구비 규모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그 연구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큰 규모의 연구비 집행으로 인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공 분야 연구는 연구 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을 특허라든가 기술 이전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후속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때 그 연구 윤리의 차원뿐만 아니라 뭐 저작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규범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수행 단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문 분야별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의 차이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이공 분야의 좀 어떤 특징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능력이라든가 통합적인 성찰과 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미학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문사회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주제의 연구를 제가 하고 또 우리 조원영 학생이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공 분야에는 정확한 수치 또는 검증된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을 했을 때 똑같이 반복되고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논문 심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투명하게 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공 분야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그 어떤 그 실험 기자재나 장치나 도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실 구성원 간의 기술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다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공포되기 전에 아이디어의 결과가 공유됨으로써 표절의 기회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 공포 시에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학문 분야별로 이렇게 연구윤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듣다 보면 어느새 헷갈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용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연구윤리라고 하면 감이 오지만 연구 진실성이나 연구 부정행위까지 듣고 나면 다 관련은 있는 듯한데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구 윤리 좋은 얘기고 연구 진실성 좋고 연구 부정행위는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는 그 리서치 에틱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면은 리서치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구 윤리의 핵심으로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과학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부정 행위는 그 국가과학기술 그 혁신법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리서치 미스컨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진실성에 위반되는 행위 및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덕목 위반 행위를 얘기하는데 아까 그 국가개발혁신법에서도 얘기했던 그 6가지 항목의 내용들을 여기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 게재부터 시작해서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까지를 연구 부정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가나 법령 또는 기관마다 이 해당 범위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연구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마땅히 지켜야 할 연구자의 윤리 의식에 좀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연구 부정 행위는 연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행위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서 의식과 행위의 관점에서 구분을 하시면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연구 부정행위에는 어떤 게 있는지, 특히 변조와 위조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변조는 fal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조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재료나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30시간짜리의 그 실험을 하기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는 4시간 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 이공계 연구에서는 재현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0시간을 그대로 했을 때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4시간 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네 하면 4시간밖에 안 했는데 30시간 한 걸로 기입을 하고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는 뭐 4시간이나 30시간이나 같을 수 있지만 연구 방법을 변조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인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삭제, 은폐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베이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조사 이제 데이터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이렇게 계속 뭔가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슬로프 상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내가 지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변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위조니까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변조와 아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고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없는 데이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조군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근데 실험군만 가지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군이 유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대조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대조군 데이터를 또 작성을 하고 그 자료를 얻으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서는 대조군 데이터를 그냥 임의로 끼워 넣는, 이건 완전히 새로 위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위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이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 가상의 주체를 설정해서 설문조사한 연구 결과를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위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전에 설명드리면서 위조와 변조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조는 어떤 일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표절이라는 연구 부정행위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절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베낀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6개 이상의 단어가 다른 글이랑 중복되면 표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뭐 능동형의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그건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표절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저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정당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을 해서 제3자가 볼 때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짜집기 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제가 예시로 좀 들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국내에서 한글로 쓰는 경우에 영문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거기서 일부의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짜집기 하는 경우, 그래서 본인이 연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에 이걸 우리가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표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서 사용을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표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표절과 관련해서 뭐 카피킬러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카피킬러라든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같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표절률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나 카피킬러 돌려봤는데 통과됐어.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또는 언어에 따라서 표절률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표절률 검사 서비스 프로그램을 교차로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확인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체 유사도뿐만 아니라 특정 논문과의 유사도 문제도 우리가 연구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관이나 출판사마다 용인되는 표절률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미만의 표절률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미래 연구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논문을 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짜집기한 경우, 그리고 주수를 바꾸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번역할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인 줄 잘 알겠습니다. 또 표절률이나 유사도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서 논문 쓸 때 잘 참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 혼자 쓰는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도 다른 연구원분들과 공동으로 작업해서 내시는 논문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기관하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이 저자의 문제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난감한 경우도 저도 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그 저자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헌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의 순서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 제1저자로 오게 됩니다. 제1저자는 연구를 가장 주체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 원고 초안, 드래프트를 작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에 동일한 수준의 공헌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공동 제1저자를 따로 표기해서 저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 저자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설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또 분석 및 논문 작성에 상당히 공헌 또는 이바지한 사람을 공동 저자라고 합니다. 근데 공동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교신 저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co-response author라고 하는데 원고의 투고 및 출판 등 전 과정에서 해당 연구를 대표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논문이 출판된 후에 해당 연구에 대해서 제1저자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신 저자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교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저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교신 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당한 저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많이 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부당한 저자라고 하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구의 지적 또는 학문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는데 저자로 표기된 경우, 또 그 반대로 연구의 지적이나 학문적인 공헌을 했는데 저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그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헌을 했는데 저자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유령 저자가 되겠습니다. 유령 저자. 첫 번째 남아있는 유령 저자이고요. 그럼 강요 저자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쓰지 않았는데 강요해서 쓴 것처럼 들어가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자 입장에서 저자의 자격이 없는데 본인의 어떤 위계나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저자로 넣어라라고 하는 경우에 연구에 공헌을 해야지만 저자로서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어른이다 또는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저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강요 저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예 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명예 저자는 다른 말로는 선물 저자 또는 손님 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선물이나 돈을 통해서 자기가 공헌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올리는 경우. 네, 맞습니다. 유사한데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그 저자를 획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근자나 감독자가 명예 저자로 올라가 있는데 본인이 저자로 올라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는 예,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 저자는 뭐가 될까요?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너의 논문에 내 이름을 올리고 나의 논문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논문 쓰고 있고 저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각자 이름을 서로 올려주기로 하는 겁니다. 연구를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환 저자 또는 상호 지원 저자라고 일컬습니다. 도용 저자는 무엇일까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도용하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도둑질해서 활용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도용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그 분야의 권위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논문에 에디슨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자가 제 연구에 논문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이 한 연구니까 정말 잘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의 허락을 당연히 받지 못한 상태이고 연구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도용 저자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복 저자는 이제 그 자기 표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구한 거를 이전에 연구한 거를 또 다시 그대로 이제 자기 표절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중복 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저자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이 중에서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연구 윤리를 더욱더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당한 저자 표시와 그 여러 사람이 연구 결과물을 낼 때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 주신 중복 저자 관련해서 이제 자기가 썼던 논문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당한 중복 게재가 우리 연구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하면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표절이라고 하면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의 일부를 후속 논문에 가져다 쓸 때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를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자기 표절 또는 부당한 중복 게재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연구자들은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는데요. 학술대회에서 원문의 논문을 대부분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술대회에서 초록이나 포스터 발표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부당한 중복기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논문지나 단체에 따라서는 이것도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어떤 기관이나 출판하려고 하는 논문 그 저널지에 따라서 잘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자기 표절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연구자들이 그 논문이나 그 논문에 포함된 표, 사진,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본인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문으로 출판함과 동시에 그 저작권은 학술지와 출판사에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논문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활용이 되면은 그게 자기 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의 내용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은 중복 게재 또는 자기 표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그러니까 본인이 쓴 연구지만 이게 자기 표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학문 분야별로 연구 수행 단계가 조금 달랐었는데요. 아마도 학문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문 분야별로도 연구윤리의 그 위반 그 사례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최근에 그 연구 부정행위가 어떠한 그 항목에 대해서 많이 발발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연구 부정행위가 최종 판정이 될 때까지는 4.8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소송도 걸리고 재판도 걸리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계속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연구자로서 정말 연구에 몰입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고요. 논문 철회라든가 학위 취소 등 그 어떤 그 최종 판정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2021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표절과 부당 저자 표시, 부당 중복 게재의 순으로 의혹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역시나 최종 판정도 그 표절이 가장 많았고 부당 저자 표시, 그다음에 부당 중복 게재의 순으로 연구 부정행위가 맞다라고 하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절과 부당 저자 표시나 부당 중복 게재의 그 연구윤리 미준수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특히나 우리 연구자들은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봐 주신 그 학문 분야별로 어떻게 그 많은 그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2023년도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 그 평가 결과 제가 보고서를 좀 보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부당한 저자 표시, 표절,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 연구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위반 등의 순으로 많이 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인문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표절이 가장 많이 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 쪽은 이공학 분야를 다 포함해서 자연 계열 분야는 부당한 저자 표시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이공 분야 자연 계열 쪽은 연구 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도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연구 부정행위의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연구 윤리의 부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연구의 계획이라든가 수행, 검토, 결과 보고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부정 행위인지 아닌지를 또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연구 분야별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행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연구 부정 행위다라고 또 판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되어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에 우리가 연구 부정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연구 부정 행위를 판단하는 게 시간이 아까 한 4.8년 정도, 4.8개월 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 연구 부정 행위를 판단하는 게 OX로 이렇게 딱 판가름하기가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이렇게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연구윤리가 이렇게 다양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제가 미래의 논문을 썼을 때 누군가가 제 논문을 짜집기해서 발표한다던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4.4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쓴다는 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학회에 먼저 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그 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제32조 항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6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대해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급한 정부의 그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국가에서 어떤 제재를 취한다고 해서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자로서 기본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준수하고 이러한 그 불상사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인지 말씀해 주신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 연구 윤리가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가 어느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포럼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연구윤리가 사실은 우리가 연구자로서 우리 양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어떤 기본 수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윤리학자인 그 레스닉이라고 하는 연구윤리학자는 1998년도에 윤리적인 행위 원칙 12가지를 보완해서 2015년도에 16가지의 윤리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가지 윤리 원칙을 제가 이제 전부 다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정직함, 객관성, 진실성, 주의, 조심성. 그다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개방성, 지적 재산의 존중, 비밀 보장, 책임 있는 출판, 책임 있는 멘토링, 동료 존중, 사회적 책임, 차별 금지, 능력, 준법성, 동물 보호, 연구 대상자 존중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벌금을 가한다 이러한 어떤 윤리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연구자로서 우리의 양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16가지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곧 커밍 순 2024 연구윤리 포럼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는데요. 2024년도 11월 7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프로로그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1층의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의 이슈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인문사회에서는 신지은 선생님의 과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아카이브 연구의 윤리, 그다음에 신관영 선생님의 AI 시대의 사회과학 연구윤리, 데이터와 표절 문제를 다루겠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두갑 선생님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윤리 가이드, 현황과 주요 이슈들, 윤철희 선생님의 연구 출판 윤리 최근 이슈, 저작권과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세 번째는 예술문화, 법, 제도의 영역에서 남궁영 선생님께서 예술 분야 학술 저작에서 저작권 위반의 기준에 관한 일고찰, 영상 이미지 사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고요. 김한나 선생님께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배아 연구, 쟁점과 연구윤리 가이드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11월 7일 날 연구윤리 포럼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 그 학총은 더 힘이 나서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들 논문 지도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드는 생각이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박사 논문도 그렇고 보통 거기에 한 챕터를 갖다가 나중에 후속 작업으로 이제 파케이지나 이런 데다가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부동산 중복 게재 예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학술지 또는 출판사로 저작권이 이양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시 표든 그림을 사용하려면 그걸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지. 만약 허가를 안 얻으면 이게 중복 게재가 된다. 부당한 중복 게재가 된다. 그러면 석사기 논문, 박사기 논문을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걸 허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보통 저희가 석사, 박사 논문은 미출판 학위 논문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출판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련의 과정으로서 나온 성과물이고 그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 학술지에 정리를 다시 해서 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박사 논문이 있으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막 그걸 쪼개가지고 여러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자기의 논문 실적을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 후배들을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지도하실 때 논문 쪼개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한 개의 박사 논문을 그냥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아직 출판되지 않은 거로 그거는 이제 학위 논문을 저널지에 출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위 논문의 저작권은 학생이 갖고 있는 겁니까? 예, 학생과 학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학교는 어떤 그 저작권의 그 주체로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지 않는 곳이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미술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논문에 이제 학위 논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에 게재를 할 때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미지를 다시 제가 어쨌든 찍은 이미지니까 그거를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다른 논문에 또 쓰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무단으로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이미 출판을 하셨잖아요. 어느 A라는 학회지에 출판을 하셨으면 그 A라는 학회지에 출판된 거를 출처를 반드시 밝히시면서 쓰시면은 그게 이제 중복 게재 문제를 피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내 거다라고 해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처음 되겠습니다. 들어본 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선생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테면 요즘 학생들의 연구윤리 의식은 어떤지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요즘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리포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걸 사용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더욱더 발전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경향이 있나요? 그냥 제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요즘에 학생들이 그냥 암암리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니네들 요즘에 다 AI 쓰고 있지, 챗 GPT 쓰고 있지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들켰다는 식으로 먼저 이렇게 개면적게 웃으면서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개방형으로 학생들에게 그래 많이 활용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활용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매우 많아. 그래서 그 거짓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을 교수님한테 들키면 그건 빵점이야. 아니면 그거는 정말 표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나 또는 챗 GPT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말고 거기에서 진실이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너네들이 거를 수 있는 비판적인 어떤 사고의 능력을 그 속에서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교수자가 그거를 못 쓰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학생들이 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게 해주되 그 안에서 학생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수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아까 몇 번 질문이 나온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복계제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 저작권하고 재산권하고 개념적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논문을 출판을 했으면 그 논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자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우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다만 그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 그러니까 그거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출판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산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출판이 됐으면 그 저작권은 출판사나 아니면 뭐 그 관련 단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시 활용을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작자는 난데 저작권을 그럼 출판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학총을 이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권대우 이사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그 논문을 자기가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회지에 논문을 쓰면서 이전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은 그 저작물을 가지고 이제 유통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작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복제 혹은 그걸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통시키거나 복제도 이제 여러 가지 복사 행위가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전송이라고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작물을 이제 두 가지 이상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출판과 이제 출판 이후에 그걸 복제하는 그리고 그걸 유통시키는 모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이제 예를 들면 출판사나 혹은 이제 그 학회지에 이전하는 것이죠. 그건 저작 재산권이고 저작 재산권은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 같은 경우에 출판 계약에 따라서
권리를 누가 얼마나 나누어 가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자기 자신의 저자만이 가질 수 있고 그 저자만이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작 인격권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자의 표시입니다. 표시.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명은 자기가 그 예명을 부여하면 그 저자는 권대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권이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하는 이제 명칭, 어떤 출판사, 어떤 아이덴티티로 출판하겠다 그런 건 있고, 두 번째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출판에 대한 권리도 사실은 이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모두 이제 저자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출판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출판하니까 잡지에 출판을 하고 출판사 출판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어떤 습작으로 글을 써놓았는데 그걸 나의 허락을 없이 누가 그걸 가지고 출판을 한다. 그건 이제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저작 인격권이 있는데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우리 주변에서 히트치는 게 뭐냐 하면 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응원가로 사람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래 저자가 한 가사를 개사를 하잖아요. 또 뭐 선거에서 개사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매우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건 저작 재산권이 아니라 저작 인격권이기 때문에 저자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작 인격권들이 있고 이제 저작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저작 재산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이 네네네.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법적 징계를 하거나 행정적 징계를 할 적에는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 연구윤리 위반을 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우리 그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반인 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대한 위반이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한가요? 최근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국가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또 연구비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또 일반인들이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그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연구윤리에 대한 그 미준수에 따른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그 연구윤리에 대한 그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학총에서 연구윤리 포럼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윤리가 학문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7일 목요일에 개최될 본 연구윤리 포럼에서는 학문 분야별로 다양한 윤리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4 연구윤리 포럼 프롤로그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